무릎 수술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퇴원한 날 어지럽고 다리에 힘이 빠져 휘청거리던 어머니를 아들이 부축했습니다. 엄마, 병원에서 혼자 계시는 것보다 일주일 정도 우리 집에 계세요. 요즘은 요양병원도 비싸니까요. 어머니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느리와는 오래전부터 서먹했습니다. 큰 소리로 다툰 적은 없었지만 서로의 존재가 부담스럽다는 기류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신다니 거실에 이불 깔아놨어요. 어머니는 며느리의 시선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거실 구석에 앉았습니다. 거실에서의 첫날 밤 무릎이 쑤셔 잠을 설치며 어머니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된장국 데워드릴 테니까 반찬은 냉장고에서 꺼내 드세요. 저 출근해요. 그래, 잘 다녀와. 혼자 남겨진 아파트. 인기척 없는 부엌과 낯선 냄새. 그 순간 어머니는 자신이 이 집에 잠시 머무는 사람일 뿐이라는 사실을 또렷하게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손수 1,000원짜리 몇 장을 모아 10,000원짜리 봉투를 며느리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맙다, 이런 날도 챙기고 이것도 받아라. 적지만 마음이다. 그러자 며느리는 곧바로 손에 들고 있던 마트 비닐봉지를 내려놓으며 그 봉투를 힐끗 봤습니다. 아, 네. 잘 쓸게요. 말은 했지만 눈은 휴대폰을 향했고 손은 이미 비닐봉지 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봉투를 며느리 손에 건넨 자신의 손이 바보 같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괜히 줬다. 그날 저녁 아들은 퇴근 후 바빠 보였습니다. 엄마, 며칠만 더 참으세요. 곧 집도 알아볼게요. 하지만 며칠은 일주일이 되고 그 일주일은 어느덧 한 달이 되어갔습니다. 그동안 어머니는 집안일도 돕고 며느리가 퇴근하기 전 저녁밥도 지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는 날이 갈수록 냉담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게 저희 방식이에요. 너무 깊게 개입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말이 귓가를 때리던 날 어머니는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아직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잠에서 자주 깨던 어머니는 새벽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거실 조명만 켜고 앉아 TV를 틀었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 아들의 눈치,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밥과 빨래. 그래도 내가 쓸 때는 있겠지, 얹혀 사는 처지라도 돕고 살아야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정리하던 중 어머니는 카드 명세서를 발견했습니다. 아이고, 지난달 것도 안 받네. 평소처럼 카드 내역을 훑어보던 어머니의 눈에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보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47만 5천 원, 해외 결제 19만 8천 원, 가구점 163만 원.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산 게 아닌데? 어머니는 손가락에 힘이 빠져 종이를 덜덜 떨며 다시 눈을 부릅떴습니다. 확실히 자신은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외출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기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또 다른 이상한 결제. 영양제 정기 배송, 자동차 용품, 에어컨 설치.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의 체크카드를 사용한 게 분명했습니다. 어머니는 그제야 수술 전에 며느리가 무심하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카드 놓고 가세요. 혹시 병원비 부족하면 제가 알아서 결제해 드릴게요. 그때는 고맙다며 맡겼지만 병원비 외에 이 수많은 결제는 대체 뭐란 말입니까? 어머니는 가슴이 벌렁거리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걸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참아야 하나? 그날 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이 카드 명세서 좀 보자꾸나. 이거 엄마 쓴 기억이 없는데. 아들은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지 않은 채 대충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그건 며느라기가 엄마 병원비 때문에 잠깐 사용한 걸 거야. 너무 걱정 마. 하지만 가구랑 에어컨은? 아니, 집 정리하다가 좀 필요한 게 있었겠지. 엄마 거니까 엄마 집 쓰는데 쓴 거지. 그 말에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 눈에는 그저 잠시 빌린 것처럼 보였겠지만 정작 본인은 허락한 기억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한참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카드 문제로 괜히 저희 관계 어색해지면 곤란해요. 큰 금액도 아니고 어머님 것도 우리 집에 쓰인 거니까요. 어머니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자신의 재산이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손에 쓰이고 있다는 것. 그보다 더 참기 어려웠던 건 그 사실을 아무도 문제로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무표정한 말투와 아들의 무심한 반응. 어머니는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이토록 작아질 줄은 몰랐어. 그날 저녁 어머니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들었다 놓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아, 잘 지내냐? 엄마, 웬일이야? 무릎은 좀 어때?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어머니는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게 말이다 딸아, 나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내가 착각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 어머니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며느리가 내 카드를 잠깐 쓰긴 했다는데 명세서 보니까 이상한 게 너무 많아. 가구 사고, 에어컨 사고 병원비도 아닌 걸로 몇백이 넘게 빠져나갔더라. 딸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낮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거 엄마가 허락한 거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렇지? 나만 이상한 거 아니지? 엄마, 그건 절대 그냥 넘길 일이 아니야.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아들은 그게 왜 문제냐고 해. 엄마 카드로 집에 쓴 거니까 된 거 아니냐고. 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명백한 무단 사용이야. 그리고 엄마 집은 아직 엄마 명에 맞지? 그렇지. 등기는 내가 가지고 있어. 그 말을 들은 딸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엄마 지금 당장 등기부등본부터 다시 확인해. 혹시 모르게 뭔가 바뀐 건 없는지. 등기부등본? 어머니 이름으로 돼 있는 거 맞는지 먼저 확인해 봐. 내가 도와줄게. 딸의 말을 들으며 어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믿어주고 함께 해준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 위로가 됐습니다. 딸아 있잖니. 어버이날에 봉투에 10,000원 넣어서 줬거든. 그냥 고마운 마음에. 근데 그걸 며느리가 말도 없이 탁 하고 식탁에 내려놨더라. 그날 하루 종일 내가 밥을 해도 말 한마디가 없었어.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똑부러지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참아.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엄마 건 엄마가 지켜야 돼. 어머니는 처음으로 무릎이 아픈 게 아니라 가슴이 시린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딸은 직접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무릎에 부드러운 무릎 담요를 덮어드리며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엄마, 우리 일단 아파트 등기부등본부터 확인해보자.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돼. 몇 번의 클릭. 화면에 떠오른 등기사항 증명서. 등록된 소유자 이름은 여전히 김말순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적힌 근저당 설정 문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이건 뭐지? 어머니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딸은 표정을 굳히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 건 맞는데 대출을 받았네. 그것도 1,500만 원. 내가 대출 받은 적 없는데? 그럼 누가 엄마 인감이랑 도장을 써서 했다는 건데 이건 문제야. 딸은 이미 마음을 굳혔다는 듯 말했다. 엄마,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 카드 무단 사용도 그렇고 이 대출도.
증여했던 거 아직 그대로라면 법적으로 되돌릴 수 있어. 되돌려? 응. 증여 취소라는 제도가 있어.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심한 모욕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면 법적으로도 돌려받을 수 있어.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처럼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이 그런 걸 할 수 있어? 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돈이 없다고 권리까지 없는 게 아니야. 엄마 건 엄마 거야. 누구도 허락 없이 손 떼면 안 되는 거야. 그제야 어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카드 명세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지난 2달간 빠져나간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 금액을 아들은 별일 아닌 일이라 여겼고 며느리는 어차피 우리 집에 썼다는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이건 참는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구나. 딸은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을 취했고 며칠 후 직접 어머니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어르신 같은 사례 요즘 꽤 많아요.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증여 취소 사유 충분히 됩니다. 카드 내역, 대화 녹음, 병원 진단서 다 보관하세요. 그 순간 어머니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구나. 그날 밤 어머니는 처음으로 깊이 잠들었습니다. 무릎이 아픈 것도 마음이 시린 것도 잠시 잊은 채 말입니다. 며칠 후 며느리는 어머니가 딸과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다녀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등기부등본, 심지어 대출 기록까지 어머니가 챙겼다는 얘기를 아들 입을 통해 전해 들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그날 저녁 식탁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 간에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카드는 내 허락 없이 쓴 거고 대출도 나는 모르는 일이야. 그걸 그냥 넘길 순 없지. 아니, 어머님 댁에서 산 가구며 에어컨 다 우리 식구들 쓰는 거잖아요. 누가 밖에다 쓰기라도 했어요? 며느리의 말은 당당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줬다면 모르지만 묻지도 않고 썼잖니. 그 순간 며느리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파트 돌려달라고요? 그걸 딸내미가 시켰나 보죠? 어머니의 입가가 떨렸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뭔가 잘못했니? 네, 잘못하셨어요. 우리를 안 믿은 거요. 그게 제일 큰 잘못이에요. 며느리는 그 길로 친정에 연락했습니다. 며칠 후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와 언니가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 분이 뭐하러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식구끼리 그런 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친정 언니는 팔짱까지 끼고 말했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변호사 타령이세요? 결국엔 아들한테 상처만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완곡한 압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친정 식구들 앞에서도 아무 말 못하는 존재가 됐구나. 방문을 닫고 들어온 어머니는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딸아, 나 그냥 여기서 나가고 싶다.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차례야. 그동안 너무 참으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을 되찾자. 어머니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는 참지 않겠다고. 더는 내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며칠 뒤 어머니는 딸과 함께 다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자료들을 하나씩 꺼내어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녹음 파일, 병원 진단서, 등기부등본, 심지어 며느리의 문자 캡처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카드 부정 사용은 형사 고소로도 가능하고 아파트는 증여 취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면 돼요. 딸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겁먹지 마요. 이제 우리가 지켜줄게.
며칠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송한 내용 증명 우편이 아들 부부에게 도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던 아들도 법적 대응이라는 문구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어머니의 방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진짜 소송할 거야? 어머니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응, 할 거다. 내 돈이고 내 집이니까.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얼마나 엄마 챙겼는데. 나 챙긴 거 아니야. 내 걸 내가 쓴 거지. 아들은 갑자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우리 집은 지금 상황 안 좋아. 대출도 늘었고 생활비도 빠듯해. 아파트라도 있어야 우리 애들한테 뭔가 남기지.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아들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껏 자신이 가장이고 보호자라고 생각해왔지만 정작 어머니는 그 밑에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며느리는 더욱 격해졌습니다. 이제 와서 아파트 돌려받겠다고 나서시면 우리 어쩌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살던 대로 살아. 다만 내 걸 내놓고. 그 말 한마디에 며느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어머니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정신적 판단 능력이 온전한 상태에서의 증여였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적 착취의 정황이 분명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아파트는 다시 어머니 명의로 돌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어머니에게 결과를 알리며 웃었습니다. 이제 다시 어르신의 집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살아서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딸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이제 엄마 삶은 엄마가 선택하는 거예요. 카드 무단 사용권도 일부 금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는 하지 않는 조건이었지만 며느리 측은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작성해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 글에는 장기간의 오해와 경솔함으로 인해 큰 신뢰를 범했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며느리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눈치를 보였지만 더 이상 어머니를 막무가내로 대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습니다. 조용히 그리고 말없이 방을 정리했습니다. 그 집을 나가는 마지막 날 딸이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후회 안 해. 다만 내가 왜 이제서야 이럴 수 있었을까, 그게 아쉬울 뿐이지. 그녀는 다시 자신 명의로 돌아온 아파트에 들어섰습니다. 햇살이 넓게 들어오는 거실, 조용한 오후의 공기. 어머니는 창을 열고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나답게 살아볼까? 이삿짐을 다 풀고 난 후 어머니는 혼자 있는 조용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 고요함이 이상하게 포근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는 근처 꽃가게에 들렀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죠? 스투키예요, 어르신. 햇볕만 잘 들면 잘 자라요. 작고 푸른 화분 하나를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방 창가에 그 화분을 올려두며 어머니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 너도 여기서 나랑 잘 살아보자. 며칠 뒤엔 작은 수채화 물감 세트를 주문했습니다. 젊은 시절 한때 취미로 배우다 접었던 그림. 노란 해바라기, 푸른 산, 고요한 호수. 하루에 1시간씩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도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허전하고 쓸쓸하고 왠지 눈물까지 났지만 이제는 그릇에 색색의 나물을 정갈하게 담으며 오늘도 잘 먹었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연락처를 하나하나 눌렀습니다. 나야, 우리 예전에 자주 만나던 정순이 알지?
어머 언니, 살아있었네. 그동안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잖아. 어머니는 오랜 친구들과의 연락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다시 보고 싶다는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루는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요즘 얼굴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어머니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 사는 법을 조금 배우고 있어요. 그날 밤 창문을 열어 별빛을 바라보며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태어났다. 비록 조금 늦었지만 이 삶은 이제 내 것이다. 늦은 저녁 조용한 집안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엔 익숙한 이름. 아들.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결국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엄마. 낯익은 목소리, 그러나 낯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왜?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그 그냥이라는 말 속에 수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말 뒤로도 아들은 한참을 머뭇거리다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미안해 엄마. 그 순간 어머니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카드값, 무시당했던 말들, 며느리와의 수많은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말 왜 이제야 하니? 어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땐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몰랐어. 근데 엄마가 떠나고 나니까 그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어. 그 말에 어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빈자리라. 정작 살아있을 땐 소리 내어 부르지도 않던 존재를. 이제야 실감한다니. 지금이라도 진심이면 그걸로 됐다. 근데 다시 예전처럼은 안 될 거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듯 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전화할게. 엄마 혼자 있는 거 마음에 걸려. 어머니는 짧게 웃었습니다. 혼자인 게 이제 편해졌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식이란 때론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상처이기도 하다는 걸 새삼 깨달으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젠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 나로 살아갈 거야. 봄이 되자 동네 공원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모자에 스카프를 둘러매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 아래 자신도 꽃 한 송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신경 쓸 필요도, 누군가의 기분에 맞춰 말하거나 웃을 필요도 없는 일상.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자유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선 시니어 그림 동아리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어머니는 망설임 없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들과 어르신이 아닌 이름으로 불리며 붓을 들고 함께 웃는 시간은 그녀가 오랜 세월 동안 잊고 지냈던 나를 다시 만나게 했습니다. 하루는 복지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미술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인생이 좀 허전해서 색을 찾고 싶었어요.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에 감탄했고 작은 전시회에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림 아래엔 작게 그녀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정혜. 정혜 씨. 그 이름은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뒤편에 숨어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자랑스럽게 불릴 수 있었습니다. 딸은 종종 어머니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둘은 함께 손을 맞잡고 시장에도 가고 저녁을 해먹으며 한참을 웃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밝은 얼굴인 거 나 처음 봐. 그래? 나도 처음이야. 나로 산다는 거. 그날 밤 어머니는 작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다.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야 나로 산다. 72세 세상이 늦었다고 말해도 그녀는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조차 잊고 살게 됩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며느리로, 그리고 누군가의 가족으로만 불리며
정작 나라는 이름은 먼지처럼 밀려나곤 하죠. 72세의 정혜 씨도 그랬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온 삶, 그녀는 당연한 듯 참고 고맙단 소리 하나 듣지 못한 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무릎 수술 후 그녀의 인생은 엉뚱하게도 아들 집에 머무는 잠깐의 시간 속에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냉대, 10,000원짜리 봉투 하나도 무시하던 그 눈빛,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무단 결제된 카드값까지.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더는 참고만 살면 안 된다는 걸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무얼 새로 시작해? 그 나이에 뭘 어쩌겠어. 하지만 그녀는 보여줬습니다. 자신의 것을 되찾고 자존을 회복하고 마침내 나로 살아가는 것이 몇 살이 되었든 결코 늦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딸의 손을 잡고 아파트를 되찾고 잘못된 일에는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면서 그녀는 비로소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외롭지 않았던 건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나 자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혜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누군가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의 이웃일 수도, 당신의 어머니일 수도, 혹은 바로 당신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딸이고 아내이고 어머니일 수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사람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그녀는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당당히 웃고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자신만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된다고. 조금은 늦더라도 자기 삶을 살아도 된다고. 그녀의 이름은 정희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세상 누구보다 빛나게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